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중인 가문 강가는 대대로 의원의 집안이었습니다. 집안이 그리 부유하진 않았지만 대를 이어 베푼 덕으로 마을 사람들의 신망이 두터웠지요. 강가의 장녀 연희는 총명하고 효심이 깊기로 소문난 아이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께서 앓는 이들을 치료하시는 모습을 보며 자란 연희는 서너 살 때부터 약초 이름을 줄줄 외울 정도였습니다. 아버지, 이건 당기고 저건 백출이지요? 허허, 우리 연희가 제법이구나. 아버지 강태유는 딸을 보며 흐뭇하게 웃곤 했지요. 아들이 없는 것이 아쉽긴 했지만 이토록 영특한 딸이 있으니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해 봄 연희의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슬픔에 잠긴 강가에 오정숙이라는 여인이 들어온 것은 그로부터 반년 뒤의 일이었습니다. 정숙은 마을에서 먼 곳 출신으로 일찍 남편을 여의고 어린 아들 하나를 데리고 있었지요. 강태윤의 먼 친척이 소개한 혼처였습니다. 형님, 이 여인은 제 고향에서도 알아주는 살림꾼이옵니다. 집안을 잘 꾸려나갈 것이니 믿고 맡기십시오. 강태윤은 어린 딸을 생각하여 재혼을 결심했지만 연희는 처음부터 새어머니를 낯설어 했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걱정을 더하고 싶지 않아 내색하지 않았을 뿐이지요. 정숙이 데려온 아들 현우는 연희보다 2살 아래였습니다. 처음엔 수줍어하며 누나를 따르던 아이였지요. 연희도 의붓동생을 친동생처럼 보살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집안의 분위기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아씨, 마님께서 부르십니다. 알겠다. 지금 가마. 연희가 방으로 들어서자 정숙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연희, 내가 아무리 영감님의 친딸이라 해도 이제는 내 말을 따라야 한다. 내가 이 집 안주인이니까. 예, 어머니. 연희는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론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멀거렸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 연희가 20을 바라볼 무렵 강태윤이 갑작스럽게 병을 얻었습니다. 평생 남의 병을 고치던 의원이 정작 자신의 병은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지요. 병석에 누운 영감은 연희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연희야,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아버지, 그런 말씀 마십시오. 곧 나으실 겁니다. 아니다. 나는 안다. 내 몸이 어떤지를. 강태윤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연희야, 우리 가문의 가사는 내가 물려받아 잘 지켜나가거라. 내 어머니께서도 그리 바라셨을 게다. 아버지, 내일 훈장님을 모셔와 유서를 쓰도록 하마. 너는 총명하니 집안을 잘 지킬 수 있을 게야. 그날 밤 연희는 아버지 곁을 지키며 밤을 새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 대화를 엿듣고 있었으니 바로 오정숙이었지요. 가산을 전현에게 준다고? 내 아들 현우는 어쩌란 말이냐. 정숙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날 이후 정숙은 밤낮으로 무언가를 궁리했습니다. 이틀 뒤 훈장이 왔고 강태윤은 친필로 유서를 남겼습니다. 연희는 아버지께서 무사히 유서를 쓰시는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하지만 그것이 가족의 평화가 깨지는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보름이 지나지 않아 강태윤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상을 치르는 동안 연희는 밤낮으로 통곡하며 아버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마친 다음 날 오정숙이 마을 유지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어르신들, 큰일이 생겼습니다. 부인, 무슨 일이시오? 영감께서 남기신 유서가 위조된 것입니다. 연희 저 아이가 아버지의 도장을 몰래 훔쳐 유서를 조작했습니다. 순간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연희는 황급히 달려와 외쳤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지께서 직접 쓰신 유서를 제가 왜 위조합니까? 이것 보시오. 이 유서의 필체가 영감님의 글씨와 다르지 않소? 정숙이 내민 유서를 본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분명 어딘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지요. 사실 그 유서는 정숙이 밤새 연습하여 흉내낸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진짜 유서는 이미 정숙이 불태워버린 뒤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믿어주십시오. 하지만 정숙은 눈물까지 짜내며 연희를 몰아세웠습니다.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글을 배워 글씨를 잘 쓴다는 건 모두 아는 일 아니오? 서방님의 도장도 집에 있으니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었을게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연희는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집안의 하인들마저 정숙의 손에 넘어가 있었으니 도와줄 사람이 없었지요. 아씨, 죄송합니다. 하인 복만만이 조용히 눈물을 훔쳤지만 그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연희는 유서 위조의 누명을 쓰고 집안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오정숙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강가의 가사는 이제 내 아들 현우가 물려받는다.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다. 당장 나가거라. 연희의 눈에서 주르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 닥치거라. 당장 나가지 못할까? 그날은 마침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16살의 동생을 친동생처럼 아꼈던 현우는 어머니의 명을 받들어 하인들에게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저 여자를 당장 문 밖으로 내쫓아라. 강가의 이름은 이제 나의 것이다. 도련님, 누이를 입 닥쳐 어서 끌어내지 못할까? 연희는 빗속에서 대문 밖으로 내몰렸습니다. 손에 쥔 것이라곤 얇은 보따리 하나뿐이었지요. 냉랭한 빗물이 온몸을 적시는 가운데 연희의 뺨을 타고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어느 것이 빗물이고 어느 것이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요. 하인 복만이 몰래 다가와 손수건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아씨, 이것밖에 못해드려 죄송합니다. 하늘이 언젠가 진실을 드러내실 겁니다. 복만, 부디 무사하시길 빕니다. 복만은 그 말을 남기고 황급히 돌아갔습니다. 연희는 빗속에 홀로 남겨졌지요. 그토록 사랑했던 집, 아버지의 체온이 남아있던 집이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입니까? 연희는 비를 맞으며 망연히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의지할 곳이라곤 아무데도 없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마을 어귀의 주막 처마 밑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지요. 하늘에선 여전히 비가 쏟아졌습니다. 마치 하늘도 연희의 억울함을 함께 우는 것만 같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비가 그쳤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곳에 남아있다간 더 큰 화가 미칠 것 같았지요. 아버지,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연희는 멀어져가는 마을을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지요. 하늘은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지만 연희의 앞길은 여전히 어둠 속이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난 연희, 20해를 살아온 집을 등지고 떠나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하지만 연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고난이 훗날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 것이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고향을 등진 연희는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낯선 곳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힘겨웠지요. 하지만 연희에게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께 배운 약초 지식이 있었습니다. 산과 들을 헤매며 약초를 캐어 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당귀, 백출, 청궁 같은 흔한 약재들이었지만 연희의 손을 거치면 제대로 손질되어 나왔지요. 장꾼들은 처음엔 젊은 여인이 약초를 판다며 의아해했지만 곧 연희의 안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약초가 정말 당귀가 맞소? 그렇습니다. 뿌리를 보십시오. 이렇게 굵고 향이 진한 것이 참당귀입니다. 보통 내기가 아니구먼.
다음에도 여기 오시오. 약초를 팔아번 돈은 많지 않았지만 끼니를 때우고 잠자리를 구하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마음 한구석엔 늘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석 달쯤 지났을까? 연희는 어느 마을 주막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막 주인 아주머니가 방 한 칸을 내어준 것이지요. 아가씨, 보아하니 글도 아는 것 같은데 혹시 편지 대필도 할 수 있겠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손님들 편지 좀 써주면 어떻겠소? 방값은 그걸로 갚으면 되고.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그렇게 연희는 낮에는 약초를 캐고 저녁엔 주막에서 글을 모르는 이들의 편지를 대신 써주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안부를 전하는 편지, 먼 곳의 친척에게 보내는 소식, 때로는 사랑하는 이에게 보내는 마음을 담은 글까지 연희의 붓끝에서 수많은 사연들이 흘러나왔지요. 글씨가 참 아름답구려. 우리 딸애가 이 편지를 받으면 얼마나 좋아할지. 과찬이십니다. 따님께 마음이 잘 전해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연희는 홀로 등잔불을 켜고 아버지께서 남기신 책들을 펼쳤습니다. 보따리에 넣어 나온 몇 권의 의서와 사서삼경이 전부였지만 연희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지요. 책장을 넘기며 연희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내몬 것은 어머니와 동생이지만 정말 미워해야 할 것은 거짓과 욕심이라는 것을, 복수가 아닌 진실로 세상을 바로 세워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언젠가 결백을 밝히고 강가의 명예를 되찾겠습니다. 연희는 낮에는 생계를 위해 일하고 밤에는 책을 읽으며 학문을 갈고 닦았습니다. 주막 손님들은 연희가 밤늦도록 글을 읽는 모습을 보며 혀를 내둘렀지요. 저 낭자는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거요? 밤마다 저리 글을 읽다니. 글쎄 말이오. 보통 여인이 아닌 것만은 확실하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연희는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믿음을 얻어 단순히 편지를 대필하는 것을 넘어 아이들에게 글과 예절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이 글자는 뭐라고 읽습니까? 그건 효도 효자란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을 담은 글자지. 아이들은 연희를 따랐고 부모들은 연희를 글 가르치는 여인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결코 자신의 과거를 말하지 않았지요. 다만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희의 얼굴엔 어느새 여인의 성숙함이 깃들어 있었지요. 하지만 연희의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자신의 추방이 응어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연희가 장터에서 약초를 팔고 있는데 한 사내가 다가왔습니다. 깨끗한 유생복을 입은 젊은 선비였지요. 혹시 여기서 편지 대필도 받으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서찰 하나를 부탁드려도 되겠소? 연희는 사내를 따라 주막으로 갔습니다. 사내는 자신의 사연을 담담히 이야기했고 연희는 붓을 들어 정성껏 글을 썼지요. 한참을 써내려가던 연희가 마침내 붓을 내려놓자 사내는 서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연희를 바라보았지요. 이 글에는 마음이 담겨 있소. 단정하고 고결하오. 과찬이십니다. 글씨뿐만 아니라 글의 격조까지 갖춘 것을 보니 아씨는 예사분이 아니신 듯하오. 연희는 아무 대꾸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내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값을 치르고 일어섰지요. 제 성은 한이고 이름은 지훈이라 하오. 다음에 또 들르겠소. 그날 이후 한지훈은 가끔씩 주막을 찾아왔습니다. 서찰을 부탁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저 연희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바라보기도 했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인연의 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 물었습니다. 낭자, 혹시 더 많은 아이들을 가르칠 생각은 없으신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아버지께서 마을에 서당을 열고 계시는데 여아들을 가르칠 이가 필요하다 하셨소. 아씨의 학식이라면 충분할 듯한데. 연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감히 제가 그런 자리를 맡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요. 내일 아버지를 뵙도록 하시오. 다음 날 연희는 지훈을 따라 서당으로 갔습니다. 지훈의 아버지 한문섭 훈장은 백발의 자애로운 인상의 노인이었지요. 그대가 바로 지훈이가 말한 그 아씨로구려. 예,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네. 사서 삼경을 읽어보았는가? 예,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덕에 조금은 압니다. 한문섭은 연희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더 던졌고 연희는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훈장은 흡족한 표정을 지었지요. 품성도 학식도 훌륭하구려. 그대를 서당의 보조교사로 받아들이겠네. 감사합니다, 훈장님. 연희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연희의 삶에는 새로운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인연이 훗날 진실을 밝히는 조력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지요. 서당에서 일하게 된 연희의 삶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아침이면 여아들을 모아 천자문을 가르치고 오후엔 바느질과 예절을 알려주었지요. 아이들은 연희를 따랐고 학부형들은 연희의 가르침에 만족했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집에 와서 글자를 읽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아씨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아이가 총명한 덕이지요. 하지만 연희가 가장 감사하게 여긴 것은 다시 배움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문섭 훈장은 연희에게 서당의 장판각을 열어주었지요. 이 책들을 마음껏 읽으시게. 배움에는 끝이 없는 법이니. 감사합니다, 훈장님. 연희는 틈날 때마다 장판각에 들어가 책을 읽었습니다. 사서삼경은 물론이고 역사서와 문집까지 아버지에게서 배운 의학 지식도 다시 되새기며 정리했지요. 밤이 깊도록 등불을 켜고 글을 읽는 연희의 모습은 어느새 서당의 풍경이 되었습니다. 한지우는 가끔 과거 공부를 하러 서당에 왔습니다. 그때마다 장판각에서 책을 읽는 연희와 마주치곤 했지요. 낭자는 참으로 부지런하시오. 배울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 열정이 참 대단하오. 나도 본받아야겠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책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점차 서로의 생각과 뜻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지요.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연희가 장판각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는데 지훈이 찾아왔습니다. 잠시 밖에 나가보시겠소? 달이 참 아름답소. 예, 가을 달빛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소. 연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지훈을 따라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 있었고 은은한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지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렇지 않소? 그런데 낭자, 묻고 싶은 것이 있소. 무엇입니까? 지훈은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낭자는 어찌하여 이곳에 홀로 계신 것이오? 학식도 있고 품성도 고결한데 분명 좋은 가문의 딸이셨을 텐데. 연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과거였지요. 하지만 지훈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자 문득 말하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누명이라니요? 연희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새어머니의 음모, 위조된 유서, 그리고 비 내리던 밤의 추방까지. 지훈은 말없이 연희의 이야기를 들었지요. 그런 일이 제가 아무리 억울하다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증거도 없고 편들어줄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참으로 기막힌 일이요. 하지만 아씨는 그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배움을 놓지 않으셨소. 복수가 아닌 진실로 세상을 바로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더 단단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지훈은 연희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연희는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지훈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자 그대로 두었지요. 제가 도와드리겠소. 아버님께 말씀드려 이 일을 바로잡을 방법을 찾아보겠소.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는 법이요. 낭자 혼자가 아니오. 이제 제가 함께하겠소. 연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4년 넘게 홀로 견뎌온 세월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댈 곳 없이 혼자였던 시간들. 그런데 이제 누군가 함께하겠다고 말해주는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낭자의 처지를 듣고 보니 더욱 존경스럽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고 바른 길을 가려 하시니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연희는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았고 지우는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했지요. 다음 날 지우는 아버지 한문섭에게 연희의 사연을 모두 말했습니다. 훈장은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다니 참으로 기막힌 일이로구나. 아버님, 저 낭자를 도와야 합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증거가 필요하고 증인도 필요하지. 그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도 도와주십시오. 알았다. 내 아는 이들에게 물어보마. 혹시 강가의 소식을 아는 이가 있는지. 그날 이후 지훈과 한문섭은 연희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가가 있던 마을에 사람을 보내 소식을 알아보고 혹시 모를 증인을 찾아 나섰지요. 연희는 그런 이들의 도움에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들에게 해가 미칠까 걱정되었지요. 도령,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옳은 일을 하는 것이요. 부당한 일을 바로잡는 것은 선비의 도리이기도 하고 연희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욱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자신을 갈고 닦았지요. 언젠가 진실을 밝힐 날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시작된 인연은 이렇게 조금씩 깊어져 갔습니다. 지훈은 연희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고 연희는 그런 지훈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지요. 비록 아직 진실을 밝히지는 못했지만 연희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을 얻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마음속엔 봄을 기다리는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그날을 향한 희망 말이지요. 연희가 떠난 뒤 강가에는 오정숙과 강현우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집안의 재산 목록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지요. 이제 이 모든 것이 우리 것이다. 내가 강가의 진짜 주인이 된 거란다. 예, 어머니. 현우는 16살의 나이에 집안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누나를 내쫓은 일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어머니의 말을 듣다 보니 점차 그 마음도 무뎌져 갔지요. 내 누나는 원래 욕심이 많은 아이였어. 우리가 하지 않았어도 언젠가 다른 문제를 일으켰을 게다. 그랬을까요, 어머니? 그렇고 말고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오히려 집안을 지킨 거야. 정숙은 이렇게 현우를 설득하며 자신의 죄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리고 현우는 점점 그 말을 믿게 되었지요.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현우는 어느새 18이 되었고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에도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현우의 성품도 변해가고 있었지요. 이놈들아, 이게 일하는 것이냐? 더 빨리 움직이지 못할까? 현우는 하인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전의 순한 아이는 온데간데 없고 오만하고 거친 젊은이가 되어 있었지요. 도련님,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 당장 내쫓아버릴 테니 알아서 해. 하인 복만은 그런 현우를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린 시절 순박했던 아이가 이렇게 변해버린 것이 못내 슬펐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정숙은 현우를 불러 앉혔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현우야, 오늘 장터에 갔더니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 무슨 소문입니까? 내 누이가 살아서 어느 마을에 있다는 소문이야. 순간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확실하진 않지만 여럿이 그런 말을 하더구나. 혹시 살아있다면. 정숙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현우도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요. 만약 누이가 돌아온다면 어찌 됩니까? 그럼 우리가 쌓은 모든 것이 무너진다. 유서가 위조된 것도 밝혀질 테고 우리는 집안에서 쫓겨나게 될 게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숙은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결연함이 서려 있었지요. 그년이 정말 살아있다면
끝내 없애야 한다. 돌아오지 못하게 해야 해. 없애다니. 그게 무슨. 이미 우리는 돌아갈 수 없어. 내가 강가의 주인으로 살고 싶다면 그 길밖에 없다. 현우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누나를 내쫓을 때만 해도 양심이 조금은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마저 사라져버렸지요. 탐욕이 그를 완전히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날 이후 현우는 더욱 교만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도 거들먹거렸고 소작인들에게는 더 많은 소작료를 요구했지요. 올해부터 소작료를 더 내야 할 것이오. 그러시면 저희가 굶어 죽습니다. 그건 내 알 바 아니오. 내지 못하면 땅을 거두어 들릴 테니 알아서 하시오. 소작인들은 한숨을 쉬며 돌아갔습니다. 예전 강태윤 영감 때는 인심 좋은 집안이었는데 이제는 탐욕스러운 집안이 되어버렸다고 수군거렸지요. 현우는 술자리에서도 거만하게 굴었습니다. 강가의 진짜 주인은 나다. 내가 이 집안을 일으켜 세울 것이야. 술을 너무 드시는 것 아닙니까? 시끄러워. 내가 술을 마시든 말든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현우의 친구들도 하나둘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욕심과 오만이 그를 점점 고립시키고 있었지요. 정숙 역시 밤마다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연희가 정말 살아있다면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괴롭혔지요. 내가 한 일이 잘못된 것일까? 하지만 정숙은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아들을 위한 일이었어. 잘못된 게 아니야. 그녀는 스스로를 계속 합리화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정숙은 현우를 다시 불렀습니다. 현우야, 사람을 시켜서라도 내 누이의 행방을 찾아야겠다. 예, 어머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찾는다면 절대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해라. 현우는 어머니의 말뜻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탐욕은 이렇게 모자를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거짓말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지요. 강가의 집엔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수군거렸고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때 존경받던 의원 집안이 이제는 탐욕스러운 집안으로 변해버렸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정숙과 현우는 그런 소문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니, 개의치 않는 척했다고 해야 옳겠지요. 그들의 마음속엔 이미 두려움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정숙은 악몽을 꾸었습니다. 연희가 돌아와 모든 것을 폭로하는 꿈이었지요. 그럴 때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정숙은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악은 스스로를 갉아먹는 법이니까요. 강가의 집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점점 짙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서 탐욕은 더욱 커져갔지요.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는 법이며 거짓으로 쌓은 탑은 결국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말이지요. 하인 복만은 오랜 세월 양심의 짐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밤마다 연희 아씨가 빗속에 쫓겨나던 그날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내가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복만은 자신의 비겁함을 자책했습니다. 강태윤 영감이 직접 쓴 유서를 보았고 정숙 마님이 그것을 불태우는 것도 목격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어느 날 밤 복만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몰래 자신의 방에서 오래전 감춰둔 물건을 꺼냈습니다. 바로 강태윤의 진짜 유서였지요. 그날 밤 정숙이 유서를 불태우려 할 때 복만은 재빨리 진짜 유서를 빼돌려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마음에서였지요. 아씨, 용서하십시오. 이제라도 바로잡겠습니다. 복만은 떨리는 손으로 유서를 펼쳤습니다. 강태윤의 친필이 또렷했습니다. 가사는 장녀 연희에게 있게 하라. 현우는 아직 어리니 연희가 잘 보살펴주기를 바라노라. 복만은 이 증거를 가지고 한문섭 훈장을 찾아갔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덕망 있는 어른이었기에
그분이라면 도와주실 거라 믿었지요. 훈장님, 아래올 말씀이 있습니다. 복만이 아니냐? 이 밤에 무슨 일인가? 실은 강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문섭은 복만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복만은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지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참으로 기막힌 일이로구나. 제가 진작 나서지 못해 아쉽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한문섭은 유서를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강태윤 영감의 필체가 맞았지요. 이것은 중요한 증거일세. 하지만 자네 혼자만으로는 부족하네. 관아에 고발하려면 더 확실한 준비가 필요하지.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내 아들 지훈이가 마침 낭자를 알고 있네. 함께 의논해 보도록 하세. 한문섭은 지훈을 불렀습니다. 지훈은 복만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놀랐지요. 역시 그랬군요. 낭자께서 말씀하신 게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한문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일이 잘 풀릴 수 있겠구나. 복만, 자네는 이 유서를 잘 보관하고 있게. 내가 관아에 아는 분께 알아보겠네. 감사합니다, 훈장님. 다음 날 지훈은 연희를 찾아갔습니다. 연희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지요. 낭자,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겠소? 무슨 일입니까? 지훈은 연희를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 복만이 찾아온 일을 말했습니다. 연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요. 복만이 유서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죠. 낭자 아버님의 친필 유서를 말이요.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년 넘게 억울함을 품고 살아왔는데 이제야 진실을 밝힐 증거가 나타난 것이지요. 도령, 정말입니까? 제가 결백을 밝힐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죠. 이제 낭자의 억울함을 풀 수 있소. 연희는 그날 저녁 한문섭과 복만을 만났습니다. 복만은 연희를 보자마자 바닥에 엎드렸지요. 아씨, 용서하십시오. 제가 진작 나서지 못해 이런 고생을 시켰습니다. 어르신, 고개를 드십시오. 당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증거를 지켜주어 감사합니다. 복만은 떨리는 손으로 유서를 꺼내 연희에게 건넸습니다. 연희는 아버지의 친필을 보자 목이 메었지요. 아버지의 진심이 여기 담겨 있었군요. 연희는 한참을 유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글씨 하나하나에서 아버지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지요. 이건 복수의 증거가 아니라 아버지의 진심이었구나. 한문섭이 말했습니다. 낭자, 이제 관아에 고발할 준비를 해야 하네. 복만의 증언과 이 유서, 그리고 당시 상황을 아는 이들의 진술을 모아야 하지. 예, 훈장님. 하지만 걱정 마시게. 내가 도울 것이고 지훈이도 함께할 것이네. 지훈이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낭자,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오. 우리가 함께 있소. 연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결의가 다시 타오르고 있었지요.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한문섭과 지훈, 그리고 복만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강가에 있던 하인들을 찾아가 증언을 받았고 강태윤 영감을 알던 이들에게도 필적을 확인받았지요. 연희는 그동안 배운 것들을 정리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위해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싸우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지요. 한 달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한문섭이 말했습니다. 이제 관아에 고발장을 제출하세. 증거도 충분하고 증인도 있으니 진실이 밝혀질 것이네. 연희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훈장님, 지훈, 복만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억울함을 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오, 낭자. 끝까지 함께 하겠소. 지훈의 말에 연희는 힘을 얻었습니다.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씩 모여 이제 온전한 그림을 이루려 하고 있었지요. 오래 기다려온 정의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현우는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하인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채 뒤편을 지나가던 중이었지요. 복만이 어디 갔는지 아나? 글쎄,
며칠째 보이지 않더군.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닐까? 혹시 아씨와 관련된 일이 아닐까? 그때 복만이 아씨를 몹시 안타까워했잖아. 쉿, 조심해. 도련님이 들으시면 큰일 나. 현우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복만이 누이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지? 현우는 하인들이 흩어진 뒤 복만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텅 빈 방이 그를 맞이했지요. 현우는 방 안을 살피다가 문득 벽 틈새가 눈에 띄었습니다. 손을 넣어보니 무언가 종이 조각이 만져졌습니다. 현우는 그것을 꺼내 펼쳐보았지요. 이건 아버지 글씨? 그것은 유서의 초본 일부였습니다. 복만이 미처 가져가지 못하고 남긴 것이었지요. 거기엔 가사는 장녀 연희에게라는 구절이 또렷했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럴 수가. 그럼 진짜 유서가 따로 있었단 말인가?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쥐었습니다.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그동안 어머니가 했던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우는 곧장 어머니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현우야, 이 밤에 왜 그러느냐? 이게 대체 뭡니까? 현우는 종이 조각을 내밀었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요. 그건 어디서 났느냐? 복만이 방에서 찾았습니다. 어머니, 진짜 유서가 따로 있었던 겁니까? 정숙은 재빨리 종이를 낚아챘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야. 그럼 우리가 한 일은?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양심 때문이 아니었지요.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일이 밝혀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복만을 찾아야 한다. 그놈이 진짜 유서를 가지고 있을 게다. 현우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지요. 그럼 누나는 정말 억울하게 쫓겨난 겁니까? 그럼 누나가 살아있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복만을 막아야 한다고 했잖느냐. 현우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죄책감 때문이 아니었지요. 자신이 누려온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복만을 찾아야 한다. 그놈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며칠째 보이지 않습니다.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명 누군가를 만나러 간 게 틀림없어. 혹시 내 누나와 접촉했을지도 모른다. 그럼 어찌합니까? 내가 나서야 한다, 현우야. 강가의 주인은 너다. 내가 지켜야 해.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심의 소리는 이미 탐욕에 묻힌 지 오래였지요. 제가 복만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만약 진짜 유서를 찾으면 반드시 없애버려라. 알겠느냐? 예, 어머니. 현우는 다음 날부터 복만을 찾아 나섰습니다.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수소문했지요. 마침내 어느 주막에서 복만을 발견했습니다. 복만, 도련님. 복만은 현우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우는 복만을 주막 밖 한적한 곳으로 끌고 갔지요. 복만,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다. 도련님 무슨 말씀을. 시치미 떼지 마라. 진짜 유서 말이다. 복만은 움찔했습니다. 현우는 복만의 멱살을 잡았지요. 그걸 내게 내놔라. 지금 당장. 도련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아씨의. 내 말 안 들리나? 내놓으라고. 현우는 복만을 밀쳤습니다. 복만이 바닥에 넘어졌지요. 도련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닥쳐. 내가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드나? 현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복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복만, 이 일 새어나가면 너부터 죽는다. 내가 유서를 훔쳤다고 하면 관아에서 널 가만두지 않을 게다. 도련님, 입 다물고 있어. 그리고 그 유서가 어디 있는지 말하지 않는다면 내 식구들이 어찌 될지 모른다. 복만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현우는 냉소를 지으며 돌아섰지요. 집으로 돌아온 현우를 정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복만을 만났느냐? 예, 만났습니다. 그래서 협박했습니다. 입을 다물지 않으면
식구들이 위험할 거라고요. 정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했다. 역시 내 아들이야. 하지만 어머니, 이것만으론 부족합니다. 복만이 이미 누군가에게 유서를 넘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내 누이를 찾아야 한다. 어디 있는지 알아내서 먼저 손을 써야 해. 손을 쓴다니 어떻게요? 방법은 많다. 혼인을 시켜 멀리 보내버리든지 아니면 정숙은 말을 흐렸지만 현우는 그 뜻을 알아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사람을 풀어 알아보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미 이 길을 택한 이상 끝까지 가야 한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지요. 탐욕은 그를 완전히 집어삼켰고 이제 그는 어머니와 함께 더 큰 악행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양심의 가책이 아니었지요. 계획이 들통날까봐, 자신이 쌓아온 것들이 무너질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현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방 안을 서성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다. 강가는 내 것이야. 절대 빼앗길 수 없어. 탐욕은 이미 이들을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몰고 갔습니다. 악은 더 큰 악을 낳고 거짓은 더 큰 거짓을 필요로 했지요. 그날 이후 강가의 집안은 표면적으론 평온해 보였지만 그 속에선 더 큰 음모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정숙과 현우는 서로를 더욱 의지하며 자신들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로 작정했지요.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거짓으로 쌓은 탑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고 악행은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말이지요. 하늘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고 정의는 느리지만 반드시 오는 법이었습니다. 한문섭과 지훈, 복만은 마침내 관아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연희도 함께였지요. 고을 사또는 고발장을 받아들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서 위조라. 참으로 중대한 일이로다. 원님, 이것이 강태윤 영감의 진짜 유서입니다. 복만이 조심스럽게 유서를 내밀었습니다. 사또는 유서를 꼼꼼히 살펴보았지요. 필적을 확인해야겠구나. 강태윤이 쓴 다른 문서를 가져오도록 하라. 며칠 뒤 필적 대조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을의 원로들과 훈장들이 모여 강태윤이 남긴 여러 문서들과 유서를 비교했지요.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강 영감의 글씨가 맞소. 그렇다면 관아에 제출되었던 유서는 위조된 것이 분명하오. 사또는 즉시 강가에 관속을 보내 오정숙과 강현우를 잡아오도록 명했습니다. 강가에 오정숙과 강현우를 당장 잡아들이거라. 관속들이 강가의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숙은 이미 예감하고 있었던 듯 창백한 얼굴로 나왔지요. 무슨 일이오? 사또 분부시다. 오정숙과 강현우는 관아로 나오라. 이게 무슨... 현우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 역시 핏기가 없었지요. 어머니, 결국 입 다물어. 정숙이 현우를 제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관속들에게 이끌려 관아로 향했지요. 관아의 뜰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구경하러 온 것이지요. 정숙과 현우가 들어서자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것들이 유서를 위조했다지. 강 영감님이 저승에서 얼마나 억울하실까. 사또가 호통을 쳤습니다. 조용히 하라. 오정숙, 강현우, 너희는 강태윤의 유서를 위조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할 말이 있느냐? 정숙은 잠시 머뭇거리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또 억울합니다. 저는 그저 남편의 뜻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서는 어찌 된 일이냐? 사또가 진짜 유서를 들어보였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지요. 그것은 어미를 위해서였습니다. 갑자기 현우가 나섰습니다. 제가 어미를 위해 유서를 고쳤습니다. 어미는 모르는 일입니다. 현우야, 내가 무슨... 하지만 현우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강가는 제 것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서를 위조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현우는 어머니를 감싸려 한 것이었지만 오히려 둘 다의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렸지요. 사또가 복만을 불렀습니다. 복만, 내가 목격한 바를 말하라. 예, 원님. 소인은 그날 밤 마님께서 진짜 유서를 불태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양심의 짐을 더는 견딜 수 없어 이렇게 나섰습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고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강연희가 맞느냐? 그렇습니다, 원님. 내가 유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쫓겨났다지. 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참으로 기막힌 일이로다. 그때 정숙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나는 내 아들의 자리를 지키려 한 어미였을 뿐이다. 잘못이 있다면 이 야박한 세상 탓이지 내 탓이 아니다. 입 다물라. 사또가 호통을 쳤습니다. 내 욕심으로 죄 없는 이를 내쫓고 망자의 유서까지 위조했으니 그 죄가 막중하다. 정숙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했지요. 사또는 좌우를 둘러보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강태윤 영감의 유서는 진짜가 밝혀졌으니 가사는 마땅히 장녀 강연희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오정숙과 강현우는 유서 위조와 무고의 죄로 다스리겠노라. 사또 자비를. 현우가 애원했지만 수령은 단호했습니다. 오정숙은 유배형에 처하고 강현우는 가산을 몰수당하고 평민으로 강등한다. 다시는 강가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다. 원님, 정숙이 울부짖었지만 이미 판결은 내려졌습니다. 관속들이 두 사람을 끌어냈지요. 구경하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거짓으로 쌓은 가문은 스스로 무너지는 법이라더니 하늘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연희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먹먹했지만 이것이 정이라는 것을 알았지요. 지훈이 다가와 연희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낭자, 이제 끝났소. 예.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수령이 연희를 불렀습니다. 강연희, 너는 이제 강가의 정당한 주인이다.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뜻을 잘 이어가거라. 감사합니다, 원님. 연희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관할을 나서는 연희를 한문섭과 지훈, 복만이 따랐습니다. 복만은 연희에게 다시 한번 절을 올렸지요. 아씨, 진작 나서지 못해 죄송했습니다. 복만, 당신이 진실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이날이 오지 못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한문섭도 말했습니다. 참으로 오래 걸렸구나. 하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지는 법이지. 훈장님, 지훈 모두 감사합니다. 지훈이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낭자, 이제 새로운 시작이요. 두려워 마시오.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지요. 오랜 억울함이 풀린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늘은 푸르렀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이지요. 강가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권세의 상징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의 상징이 될 것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뒤 연희는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한문섭과 지훈, 복만이 함께했지요. 5년 만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낭자, 떨리시겠소? 예, 마음이 복잡합니다. 지훈이 연희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연희는 그 따뜻함에 힘을 얻었지요.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연희를 맞이하려는 이들이었지요. 아씨, 돌아오셨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연희는 마을 사람들에게 정중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눈시울을 붉혔지요. 억울하게 쫓겨나신 지 5년 만이시구려. 이제야 진실이 밝혀졌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연희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지만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지요. 마침 하늘에서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는군요. 쫓겨나시던 날도 비가 왔지요. 복만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날의 빗물은 차가웠지만 오늘의 빗물은 따뜻합니다.
드디어 강가의 대문 앞에 섰습니다. 5년 전 그날 밤처럼 비가 내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날과 달리 이제 연희는 이 집의 정당한 주인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대문은 반쯤 부서져 있었습니다. 담장 여기저기엔 풀이 무성했고 마당엔 낙엽이 쌓여 있었지요. 정숙과 현우가 떠난 뒤 아무도 돌보지 않아 집은 쇠락해 있었습니다. 집이 많이 낡았구나. 한문섭이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면 됩니다. 연희는 조용히 대문을 열었습니다. 빗물이 처마에서 똑똑 떨어지고 있었지요. 마당 한 구석에는 작은 새싹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새싹이, 연희는 그 새싹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 문은 저를 내쫓았지만 저를 다시 세워주었습니다. 연희는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방 안, 아버지가 쓰시던 책상이 그대로 있었지요. 연희는 책상 앞에 앉아 아버지의 흔적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5년간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온 것이지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낭자, 괜찮습니다.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입니다. 연희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신의가 모셔진 사당으로 향했지요. 사당 앞에 무릎 꿇고 앉은 연희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불초한 딸이 돌아왔습니다. 오랜 세월 떠돌았지만 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한문섭과 지훈, 복만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빗소리만 고요히 사당을 적시고 있었지요. 절을 마치고 일어선 연희에게 한문섭이 말했습니다. 아씨, 이제 이 집을 다시 일으켜야 하네. 내 힘이 되어주겠네. 감사합니다, 훈장님. 저도 돕겠습니다, 아씨. 복만도 나섰습니다. 복만,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날이 오지 못했을 겁니다. 이제 저는 아씨를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지훈이 연희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낭자, 이제 새로운 시작이요. 과거의 아픔은 뒤로 하고 앞을 보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희는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새싹은 빗물을 머금고 더욱 푸르러 보였지요. 이 집에서 다시 의원의 길을 이어가겠습니다. 아버님께서 하시던 것처럼 마을 사람들을 돌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게. 강태윤 영감께서도 기뻐하실 게야. 한문섭이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집을 수리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부서진 대문을 고치고 담장을 손보고 마당의 풀을 뽑았지요. 아씨,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제 예전처럼 강가가 마을의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희는 사람들과 함께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말했지요. 역시 강 영감님의 딸답구먼. 저런 분이 집안을 이으셔야지. 보름쯤 지나자 집은 제법 말끔해졌습니다. 연희는 아버지의 의원 간판을 다시 걸었지요. 의원 강가, 간판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연희는 그것을 올려다보며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겠습니다. 저녁이 되자 지훈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연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낭자, 할 말이 있소. 무엇입니까? 저는 낭자를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이 끌렸소. 힘든 시간을 함께하며 그 마음은 더욱 깊어졌고 지훈은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낭자, 제 아내가 되어주시겠소? 연희는 놀라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의 눈빛은 진지했지요. 지훈, 낭자께서 원하신다면 평생 곁에서 지키고 싶소. 연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감사합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지훈은 연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 위로 봄비가 부드럽게 내렸지요. 하늘을 올려다본 연희의 눈빛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눈물에는 복수가 아닌 진실과 정의 그리고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5년 전 비 내리던 밤 억울하게 쫓겨났던 연희. 하지만 그녀는 고난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고 마침내 진실로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강가의 대문은 이제 다시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로 새로운 봄이 찾아오고 있었지요.